자, 이번에는 지난주까지는 이제 구조적 방법론이라고 해서 아주 옛날에 개발돼 가지고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거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까지 설명을 했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설명한 내용만 아시면 충분할 겁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이제 정보공학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여기 목차를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으로 할 거니까요.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긴 한데 그전에는 이제 컴퓨터가 조금 쓰였으니까 방법론이라는 게 필요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쯤 들어서면서 컴퓨터가 많이 쓰이게 되면서 컴퓨터 소스가 길어지고 소스가 길어진 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함수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함수는 기능 단위니까 기능이 이제 비즈니스 단위로 다니는 모듈이라는 개념이 바뀌죠. 그 모듈과 함수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론이 구조적 방법론이죠. 이거 잘 쓰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오면 기업체에서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기업체에서 쓰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데이터라는 게 장기 보관이 돼야 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꺼내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처리하는 절차보다 데이터를 꺼내고 저장하고 그다음에 그 장기 보관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나오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도입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그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됐죠.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은 이 80년대에 구조적 방법론하고 좀 결이 다르죠. 이거는 처리 절차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걸 묶어서 보기 좋게 하는 건 개념이었다면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런 개념과 다르게 이거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빼는 거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고 빼는 것에 관련된 거를 어떻게 정형화시켜서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게 정보공학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정보공학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정보공학 방법론이 도입이 되면 구조적 방법론은 쓰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용도가 다른 거잖아요. 구조적 방법론은 절차에 관련된 문제고 정보공학 방법론은 데이터에 관련된 거니까 두 개를 같이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개중에 보면 최신 방법론이 있으면 옛날 방법론은 안 쓰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잘못된 개념이죠. 최신 방법론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고요. 새로운 필요성에 따라서 새로운 방법론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공학 방법론은요, 보시는 것처럼 그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 그 컴퓨터 시스템을 갖다가 기획, 분석, 설계, 구축하는 전 과정을 갖다가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름 어렵죠. 이분이 처음 만들었고요. 이분이 쓴 책이 저한테 있죠. 전 이제 이분이 쓴 책을 공부했었던 사람인데 좀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아직 그때는 30대 초반이어가지고 어려웠던 거고요. 사실 제임스 마틴 씨가 쓴 책들이 좀 많이 팔렸죠. 다른 방법론하고 차이점을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죠. 그죠? 상용화는 많이 됐고요. 이거는 너무나 많이 쓰입니다. 아마 컴퓨터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쓰일 기술하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보공학 방법론과 다른 방법론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정보공학 방법론 하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혁신적인 거라서 막 이렇게 많이만 나눴었는데요. 그냥 잠깐만 체크하고만 넘어갈게요. 정보공학 방법론은 어떤 활동과
데이터와 기술이 만나는 것이다. 옛날 얘기죠. 어쨌든 뭐 이렇게 쓰시면 그 3사이드라고 하고요. 4레벨이라고 해서요. 그 보통 그 정보 시스템 구축하려면 전략을 세우고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구축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정보공학에서는 전략을 세우는 걸 ISP라고 하고요. 분석하는 거를 BAA라고 하고요. 시스템 디자인을 하는 거를 BSD라고 하고 구축하는 거를 BSC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다르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4레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지금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공학에서 ISP하고 BAA는요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어떤 업무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파악된 업무를 갖고 BSD와 BSC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즈니스 중심, 기술 중심 이렇게 나눠놨죠. 뭐 3레벨 3사이드 4레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과학 방문호는 3사이드 4레벨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게 되면 당연히 ISP를 하고요. 그다음에 BAA를 하고 그다음에 BSD, BSC를 하게 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게 당연한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4레벨 3사이드 해가지고 3사이드 4레벨을 갖다가 이렇게 표를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정보공학 방법론의 제일 처음에 ISP잖아요. 그걸 정보 전략 계획의 약자거든요. 인포메이션 스트래테지 플래닝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기업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요즘은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기업에서 컴퓨터를 쓰는 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ISP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기업에서 컴퓨터를 쓴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걸 조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ISP라고 하죠. 그러면 저게 되어야 좀 뭐랄까 컴퓨터를 아주 적용했을 때 잘 될 수가 있죠. 그래서 ISP를 하면 경영 전략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현재 업무를 분석하고 그래서 이걸 위한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그죠? 계산 방향을 정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전략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거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략 세우고 현재 거 분석하고 아키텍처 만드는 계획 세운다 이런 거죠 뭐. 그림으로 한번 보죠. 뭐 간단한 거예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별게 아니고요. 보세요. 현재 경영 환경이 있고 정보 환경이 있어요. 그 전에는 요거 나오기 전에는 이 정보 환경은 없었죠. 근데 정보 환경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경영 환경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분석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정보 환경은 정보 시스템을 분석하죠. 분석 결과를 갖고서는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요구사항 및 개선 과제를 이제 도출을 하죠. 뭐 필요하다면 벤치마킹도 해야 돼요. 이거 현황 분석에 속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현황 분석하는 거죠. 현재 비즈니스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을 분석해봐서 현재 회사의 정보 시스템을 분석해봐서 이걸 비교가지고 요구사항을 챙기고 뭐 딴 데 배치마킹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현황 분석에 속합니다.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차이가 나오면 그러면 이거 갖고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그죠? 이 정의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화 계획을 수립해야죠. 이거를 컴퓨터로 수행하려면 어떠한 구조로, 어떠한 체계가 되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이 차이에 의해서 정리된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도 만들어지고 이걸 기반으로 정보화 계획이 만들어지면서 핵심 전략 정보 계획이 수립이 되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계획이 설립되고 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이 설립이 되면 이것들이 이제 두 개가 다 통합돼서 나중에
이제 같이 뭔가 이제 원래 같이 써야 같이 쓰려고 같이 한 거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어 이게 ISP의 전체적인 절차인데요. 뭐 그림으로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현재 비즈니스를 분석하고 현재 컴퓨터 시스템 분석하고 차이를 거기에다 요구사항 같은 걸 해서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겠다를 체크해보고 그럴 때 이것이 뭐 구현 가능한지를 위해서 벤치마킹 간단하게 해보고 그렇게 뭐 해야겠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갖고서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나면 이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 갖고서는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계획까지 만들고 이걸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 갖고서는 이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 계획을 세우고 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을 세우는 거죠. 뭐 간단하죠. 뭐 당연한 건데 그림을 그리니까 좀 복잡해 보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ISP는 항상 이 정보 환경과 정보 있죠. 컴퓨터 환경과 같이 진행한다라는 게 기존에 했던 경영 분석하고 약간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ISP는 기존에 경영 전략 계획을 세우면 이렇게 세웠죠. 분석하고 요구사항하고 차이 분석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했었던 건데 여기다가 이제 컴퓨터 환경을 추가해서 새롭게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당연하지 않나요? 요즘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것이 만들어졌던 90년대 초반, 80년대 그때만 해도 이제 기업에서 컴퓨터 쓴다는 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모델링하는 게 절차가 필요했던 거죠. 이해하셨죠? 그거 ISP의 키는 이제 그 현황 분석하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업 모델을 정립하고, 그래서 이제 전략 경영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다음에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보이시죠? 여기 결론적으로 이제 요 위에 요 네 가지 현황 분석, 새로운 기업 모델, 전략 경영, 실행 계획 수립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외울 건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ISP라고 보시면 됩니다. ISP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ISP가 끝났어. ISP를 계속 통합 계획을 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BAA, 그죠? 비즈니스 에리어 애널리시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ISP는 큰 회사 전략을 잡는 거고요. BAA는 아주 구체적인 거는 데이터는 어떻게 하고 어떤 건 어떻게 하고 그걸 상세하게 다 정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AA는 ISP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와 아키텍처, 전략 계획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형태로 확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이게 그랬죠. 그래서 뭐가 구체적이냐 보시게 되면 데이터 분석을 하고요. 업무 처리 분석하고요. 업무 처리 간 의증관계 분석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세스와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 분석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와 업무 처리 관계를 분석하는 것들을 다 하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 업무 처리 분석은 프로세스 분할 다이어그램, 업무 처리 간 의존 분석은 프로세스 의존 다이어그램, 프로세스와 데이터 연관관계는 프로세스 엔티티 매트리스를 그려서 이거를 정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말은 알겠는데 저걸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4개 정도만 써놓은 거고요. 실제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내가 4개만 정리했고요. 요 4개는 그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번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BAA에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절차를 보게 되면 뭐 분석 계획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죠. 정보를 수집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데이터 모형을 만들어야죠. 그다음 업무 처리 분석,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업무 처리 분석, 업무 처리 의존 분석을 해야죠. 맞죠? 그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데이터와 업무 처리 간의 연관관계 분석을 해야죠. 앞에 있는 4가지죠. 데이터 분석, 업무 처리 분석, 업무 처리와 의존 분석, 프로세스 매트리스. 볼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똑같죠. 이 4가지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하나는 데이터에 대한 것, 하나는 업무 처리에 대한 것, 하나는 데이터 업무 처리 연관관계에 대한 것. 보이시죠? 요거를 하는 거죠. 요거를 해서 실제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과정이 BAA다 보시면 되고요.
뭐, 그, 딴 건 모르겠, ISP는 뭐, 워낙 구닥다리고요. 옛날 거고. BAA는 사실 뭐, 요즘도, 뭐, 그렇잖아요. 뭐, 뭐, 인사 관리나 이런 거 만들려고 하면 데이터 모델, 그죠? 어떤 순서나 처리 모델 만들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뭐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프로세스, 뭐 디컴포지션 다이어그램, 디펜던시 다이어그램 이런 걸 한 번에 그려서 이제 이러면 뭐 인사 관리가 있으면 뭐로 구성되고 뭐로 구성되고 뭐 쫙 그랬죠. 이러면 이거 뭐 예를 들면 인사 관리라 그러면 이건 이제 뭐 직원들 인사 관리, 요거는 뭐 임원진 인사 관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직원 인사 관리다 그러면 직원 인사 관리를 또 뭐 우리가 이미 그 구조적 방법론에서 쭉 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모듈 레벨까지 쭉 내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내려낸 모듈들을 갖고서는 실제로 어떤 단위 함수들과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이렇게 쫙 그림으로 그리죠.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죠. 이거 이미 배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BAA는 뭐 하는 거냐면 DFT를 그리기 전에 이런 걸 먼저 만들죠. 실제로 여러분이 저랑 DFT 마지막 시간에 전사적 업무를 대상으로 이걸 만드는 과정을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것이 요거 지금 요 단계랑 굉장히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가 볼 때는 그 단계를 여기서 적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만들고 나면 실제로 여기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하나하나를 갖고서 우리가 DFT를 다 그리게 되죠. 그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구조적 방법론에서 맨 마지막에 큰 시스템에다 DFT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설명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요거를 보여주는, 요거랑 거의 중복되는 개념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뭐 정보과학 방법론에 가보면 이거를 위한 별도의 방법론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걸 여기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다 하고 나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요 맨 마지막에 나온 것들은 이걸 갖고서 우리가 요게 한 모듈이 되고요.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DFT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됐죠? DFT를 표현하고 난 상태에서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스토어, 저장소들 있죠? 이것들이 어떻게 돼? ER 모델링으로 다 모델링이 되죠. 그리고서는 요 엔티티들하고 요 ER 모델링에서 나온 것들하고 매트리스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복되는 거나 이런 걸 체크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구조적 방법론에서 썼던 그 전사적으로 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거기서 나온 것들을 모듈을 기반으로 DFT를 그리고 DFT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요 ER 모델링을 또그 사실은 따로 그리긴 하는데 그래서 이걸 매핑을 시키고 그다음에 요거랑 DFT에서 나온 거랑 요거랑 크로스해서 뭔가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게 없는지 체크하고 그런 과정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BAA의 네 가지 대표 다이어그램의 제작 어떤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럼 DFT는 이미 배웠고요. 그죠? ER 모델링은 제가 좀 이따가 뭐 다음 주 정도에 할 거고요. 그 프로세스가 의정에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거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잠시 할 거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 BAA를 위한 네 가지 다이어그램들은 지금 다 문제없이 이해하신 걸로 보고요. 샘플을 하나 요거 갖고 넘어가면 좀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프로세스 디펜던시 다이어그램이다. 이거 보이시죠? 프로세스 디펜던시 다이어그램. 예를 들면 회사에서 하는데 뭐를 하고 이게 잘못 제작하고 왜냐고 조립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정리했죠? 그럼 요걸 프로세스 디펜던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프로세스 디펜던시 다이어그램을 구성하는 요 하나의 아이템, 요거 갖다가 더 자세히 프로세스 디컴포지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주문 사항을 점검하는 걸 한 번 더 하면 회사 내 주문, 회사 외에 이월된 주문, 주문 취하, 제품별 주문 정리, 주문 상한표 작성을 하면 재고 화까지 확인까지 하는 게 그러면 주문 상한표 작성까지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주문 상황 점검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건 프로세스 디컴포지션 다이어그램. 여기서 프로세스 디컴포지션 다이어그램을 또 가능하다면 이걸 또 내릴 수 있으면 또 내리는 거죠. 제품별 주문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쫙 탑다운으로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제 프로세스 뭐 디펜던시 디컴포지션 다이어그램 그리기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배워볼만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그 구조조합문이랑 접합을 해서 같이 써도 되고요. 요건 이해하셨죠? 그래서 회사의 업무를 갖다가 처음에 크게 그려놓고 탑다운으로 하나씩 내려가서 분석하는 과정을 그 프로세스 디펜던시 디컴포지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건 됐죠? 요거는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FD는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거고요. 이해한 문제는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됐고요. 그럼 요거만 하면 되죠. 프로세스 엔티티 매트릭스만 설명하면 되죠? 그럼 여기 우리가 만든 프로세스는 이런 게 있고, 그 엔티티 테이블들이죠? 테이블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왜 만드느냐 하면 혹시 뭐 빠뜨린 게 있나, 중복되는 게 있나 이런 걸 체크하는 의미라고 보셔도 되고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하면 좋겠지만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누가 이걸 일일이 하고 앉았겠어요. 어쨌든 뭐 방법론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봤으니까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쨌든 프로세스하고 보세요. 프로세스, 엔티티, 그죠? 매트리스예요. CRUD는 크리에이트, 리드,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 여러분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BSD 업무 시스템 설계를 해야죠. BSD를 하려고 하면 BSD에 가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원하면 내 책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가보시면 BSD에 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림을 그리라고 이제 그림을 책 써놨어요. 내가 볼 때는 좀 과도해 보이고요. 그래서 그 책에는 뭐 한 30가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 10개, 하나, 둘, 셋, 넷, 한 7개 정도로 줄였다. 간단하게 보여드린다 그래서 얘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BSD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근데 저는 정보화학 방법론에서는 이 앞에까지 BAA까지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법들은 구조적 방법론이랑 같이 조합해서 쓰면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BSD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그림만 좀 보여드리면 뭐 액션 다이어그램, 데이터 흐름도 읽어보시면 알지. 내가 샘플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의사결정 트리, 대화 설계 다이어그램, 자료 구조 다이어그램. 요건 RDBMS 거기서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샘플을 내가 몇 개 제시하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별로 의미 있어 보이지 않고요. 어쨌든 BSD는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구축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데이터 모형부터는 이제 ER 모델링에 대한 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고요. 이번 주에는 그래도 여기까지 해서 자 처음부터 가볼게요. 처음에 이제 구조적 방법론 다음에 정보화학 방법론이 왜 나왔는지 설명을 했고, 그 정보화학 방법론이 뭐고 다른 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3사이드 4레벨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죠? 그래서 요 매핑 시켜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리해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ISP가 뭐냐라고 해서 ISP는 했고, ISP라는 절차에 대해서 현황 분석, 모델 정리, 전략 경영 시나리오, 시너지 순으로 해서 쭉 보여드렸고요. 중요한 점은 정보와 경영이 따로따로 해서 둘 다 같이 고려된다는 것이 특이하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통합 실행 계획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BAA는 뭐 하는 것이고 이미 알고 계시죠? 거기다가 이제 뭐 데이터와 업무 처리 분석 간의 요거 관계를 정리를 한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해서
그것도 연관관계를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 그래서 그 연관관계에서 요 네 가지 다이어그램을 한 번에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DFD는 여러분이 이미 보신 거고요. 요거는 디컴포지션 다이어그램, 디펜스 다이어그램은 여기 있죠? 요거 있는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요거는 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구조적 방문단에서 전사적으로 할 때도 요거는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요 하나의 모듈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DFD를 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ER 모델을 그린 다음에 요걸 매핑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ER 모델링에 있던 엔티티들하고 요 프로세서들하고 여기는 프로세서들하고 매핑을 시키는 거를 갖다가 프로세스 엔티티 매트리스를 그린다. 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프로세스 디펜던시 다이어그램이나 디컴포지션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린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여기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관관계 매트리스. 그리고 이제 BSD, ER 모델링은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할 거니까, 그다음에 BSD는 이제 이런 많은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 몇 가지는 이제 내가 샘플을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구현하는 거니까 구현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 해서 정보학 방문의 개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들어가 볼게요. ISP, BAA, BSD까지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고요. BSD는 구축이니까 뭐 별도로 설명하지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ISP, BAA 4개 다이어 그리는 거, 그죠? BSD는 그림 많이 그리는 거 있죠?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정리할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는 ER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 그 BAA에서 수행하는 것 중에 ER 모델링이 상당히 많이 쓰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